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 발전상이 이제 민주화운동의 한 축이라면 또 한 축은 경제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발전의 변화상과 거기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는 결국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전후복구 사업이 이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시설이 거의 다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이제 산업을 진흥시킨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에서 빼앗았던 이 기속재산하고 미국이 이제 원조로 주는 물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전후복구 자금으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 원조로 오는 물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재의 그 원료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재분이니 재당이니 면방직이니 하는 이런 일명 이제 300, 하얀 색깔이죠, 그죠? 300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이 원조 과정에서 미국의 농산물들이 이제 대거 유입되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식량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농촌 경제에 크게 이제 타격을 주는 이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50년 말에 가면 이제 미국의 이제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아직 산업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19 이후에 들어서는 장면 내각에서는 결국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 내각은 채 1년을 못 채우게 되죠. 박정희 군사정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였고, 그렇지만 이제 그 박정희 정부에서는 장면 내각이 만들어놨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결국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해나가게 됩니다. 5개년 계획이니까 이제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62년부터 71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이제 경공업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낮은 임금,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인 이러한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육성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자본을 축적해서 뭐 화학 비료나 시멘트, 정유를 이제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 이제 어떤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마산에 수출 자유지역을 조성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띠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류를 이제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도로망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70년 7월 7일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권이 확대가 되게 되고 물자의 유통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될 때에는 당시 세계적인로 보면 세계에도 굉장히 경제 호황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분업화 속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 이 경공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거의 8%, 9%에 가까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당시 이제 경제개발 자금으로 한일 협정,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서독의 광부와 그 간호사들 파병함으로 인해서 이 자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자금 확보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 경제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런 자금들을 확보를 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외채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경제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외채를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외채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거 국가가 주도해 나가는 거잖아요. 국가가 개발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국가 주도라 보니까 결국 기업들이 국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죠? 국가가 요구하는 부분에 부응을 하다 보니 결국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이런 이제 양상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0년대 가면 이제 72년부터 81년까지 자, 3, 4차 경제개발 계획이 계속 이어져서 추진이 되게 됩니다. 자, 3, 4차 경제개발은 이제 경공업을 탈피해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철, 조선, 자동차, 정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지대인 포항, 울산, 창원 이런 데 이제 대규모 공업지대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규모 공장지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전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한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77년에 가면 수출 100억 불 달성이라고 하는 이제 초고속 성장의 결과물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급속적인 성장, 뭐 9%, 10%가 되는 이런 초고속 성장, 이걸 이제 우리가 일명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70년대 초반하고 70년대 말에 이제 그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제 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78년에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데 73년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이걸 이제 중동의 건설 사업에 이제 다 뛰어들므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흔히 말해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78년에 있었던 2차 그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중화공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중화공업에 과잉 투자가 된 측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는 측면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기업이 도산하니까 결국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결국 경제적인 위기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경제적 위기는 경제 성장, 그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권 유지해 가고 있었던 박정희 정권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로까지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어 있던 과잉 투자, 중복 투자,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석유 파동에 따르는 이제 경제적 위기들을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8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전두환 정부가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복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실 기업들이 정리를 하게, 그러니까 중복 투자 정리, 부실 기업들이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일부를 이제 개방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 주도하에서 이제 일명 이제 국가기업, 공기업들을 일부 민간 이제 경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이런 운영체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정책과 더불어서 당시 8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 이제 3저 호황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경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석유는 수입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속에서는 이 3저 호황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최적화된 최고의 조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3저 호황 속에서 결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제 80년대 중반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제 우리가 쭉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이제 이 고도 성장의 경제적인 어떤 번영이라고 하는 부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성장에 따르는 이제 그림자도 여전히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인 거죠. 몇 퍼센트 성장했다, 얼마 수출했다라고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성과 중심, 그 다음에 성장 중심이라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고, 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그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굴러가고 있었잖아요. 그 수출 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싼 값에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이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실시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냐?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저고가 정책에 따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임금, 저고가라고 하는 정책에 따르는 피해를 노동자, 농민이 떠안게 됐던 거죠. 거기다가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 노동 집약적인 노동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컸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1970년 11월 13일에 그 평화시장 재봉사였던 전태일이 이제 분신을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전태일은 한마디를 외치게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지켜지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지켜달라고 하는 이 요구들을 하면서 이제 분신을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이후로 이제 노동 문제 개선 이런 또는 노동운동 이런 것 쪽으로 관심이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어떤 불만, 빈부 경차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지역 간의 불균등 등도 되게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공업단지가 포항, 울산, 창원 이렇게 이제 영남 지역에 포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산업 투자가 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역, 그다음 충청도 이런 지역에는 산업 시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의 불균형 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죠? 경제 성장의 중심이다 보니까 도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이 소득 격차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낳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주도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와 대기업이 밀착하는 정경유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재벌이라고 하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기업을 양산하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지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외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되게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우리도 같이 호황으로 가지만 세계 경제가 불황이거나 또는 석유 파동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격탄을 맞아서 우리의 경제 위기를 더 심각하게 앓는 이런 문제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의 감춰진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0년대 넘어오면 90년대 과제는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되게 되고 95년에는 WTO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자유무역을 이제 촉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대부분은 국가들이 자기 그 국가 기반 산업들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중심, 국가 중심의 이제 어떤 무역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다 깨고 자유롭게 맡기자,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이제 다자간, 각 국가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을 체결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명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품이나 그 자본시장이 이제 다 개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공기업의 민영화, 그 다음에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그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도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면서 우리 또한 이제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세계화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계는 바뀌고 있고 90년대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무분별하게 빌려 써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들을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외환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당시 이제 97년에 이제 이 동남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외환 위기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 이런 외환 위기가 이제 도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대거 자본 회수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환고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외환 보유고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제통화기금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결국 IMF를 겪게 되는 상황에 도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7년이 IMF를 겪으면서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이때 이제 구조조정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을 이제 세금을 투자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기업들을 다시 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부실 기업들이나 은행들은 다 통폐합을 하는 이러한 이제 조치들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제가 실시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제도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기 운동도 이제 실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 결과 이제 2001년에 이제 상당히 빠른 시기에 IMF 그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이런 성과를 발휘하게 되지만, 결국 이때 실시했던 정리해고제나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제 이런 것들이 결국 대량 해직을 낳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제,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이때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도산을 하면서 결국 이 중산층이
무너지는, 중산층들이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2000년대 오게 되면 이런 자유무역은 더욱더 확대가 되는 일면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들과 자유무역협정, 그 FTA를 체결을 해 나갔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역 장벽들이 이제 완화가 돼서 무역 시장의 확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세계 시장, 세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세계 여러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이제 상황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또는 IT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자유무역 그 체제 속에서 좀 약진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값싼 농산물들이 대거 수입되게 함으로써 이제 농촌 경제의 파탄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이제 이런 위축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촌 사회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가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이 세계화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기 어떤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은 계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이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세계 시장 무역의 확대에 잘 적응하는 대기업들은 그 규모가 커지게 되지만,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더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 대기업들의 문어발 경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업에까지 이제 손을 뻗치게 되면서 결국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더 양산하는 이런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